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재명은 끝내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의원총회에서 무슨 변명을 할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불참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안에서 사천 논란이 일면서 어제 열린 의총은 특히 주목을 받았죠. 이재명은 의총에서 터져나올 밀실공천 사천 사당화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저 말고도 많은 언론인들, 정치평론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통합 비례정당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홍익표는 이재명의 사천 논란에 대해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수습을 하려 했지만 곧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반발과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이 승투장이 됐습니다. 최근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공천심사 결과 하위 20% 통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민주당 중진, 돈봉투 의혹 등을 받는 전 현직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불출마를 권했습니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군요. 그런데다가 친문 비명 현역 의원을 제외한 채 후보 적합성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이게 정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당사자는 빼버리고 그것도 현역 의원을 빼버리고 다른 사람들 넣어서 이른바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과연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한 것이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이재명의 사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관위가 번연이 있는데도 이재명의 의원회관 방인 818호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혹입니다. 그 자리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부총장 그리고 정승호 박찬대 같은 이른바 친문 실세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13일 밤의 모임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선 국회 부의장 김영준은 탈당을 했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장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재선 박용진은 그렇지 않아도 정봉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재심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윤영찬은 이재명을 향해 독설을 날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칼자를 쥐었다고 정치적 비판 세력과 잠재적 라이벌을 마구 빼면서 고통 운운한다. 이재명은 자신도 고통을 말하지만 솔직히 친명 세력은 모두 건재합니다. 지금 하위 10% 20%의 친명 이름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 느닷없이 정치 승리가 끊어지게 된 비명 혹은 친문은 두 눈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런 판에 비명 의원을 제외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민주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그간의 당 지도부 입장이 이날 의총에서 바뀌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날 의총에서 문제의 여론조사는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런 여론조사를 모릅니다. 이렇게 전략공관위원장도 그리고 당의 지도부 주요 간부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사무총장이 시인을 한 겁니다.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는 의총 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은 안 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하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홍영표는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라는 걸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국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의총에 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불참을 한 겁니다.
사측 논란이 확산되고 당 원로들까지 나서서 유감 표명을 하는 상황에서 비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자 이재명은 불참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귀를 먼저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참석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표정을 감출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비문 윤영찬은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김영주, 박용진, 송갑석 의원은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누가 봐도 그분들이 하위 10%일 수 있느냐? 왜 이 대표가 안 나왔는지 모르겠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의총도 중에 자리를 빠져나갔죠. 그러자 언론에 표현되기로는 비명계 의원들이 대표도 없는데 어디 가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타깃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내대변인 최혜영의 말입니다. 의견을 말한 의원들이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고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가 왜 참석을 안 했는지는 모르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이처럼 거세지는 가운데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임혁백의 책임론 또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진명 지도부가 모인 밀실회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야권 원로 학자마저 사친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했다. 임혁백은 원로 정치학자죠. 이런 의혹을 키운 것은 임혁백의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비명계로 20일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박용진은 21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 전화가 왔다. 참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본인도 웃으면서 저도 잘 모른다 그냥 통보만 한다 이렇게 말했다. 박용진이 부인해서 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지고 하더라. 어찌겠느냐. 현역 하위 20%에 있던 친문 어느 의원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당 지도부가 임혁백 위원장을 사실상 꼭두각시 취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임혁백 위원장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이리저리 써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명계 찍어내기 등 공천 논란을 의식한 듯 임혁백은 어제 오전 공천심사 결과 발표 후에 기자들에게 비명계 공천학살 이런 건 없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공천심사는 저희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의제기하는 분께는 평가 내용을 고지해 드릴 수 있다. 임혁백은 하위 20% 평가는 공관위가 아니라 당 상설기구인 선출직 공직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공관위가 이재명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당내에서는 임혁백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최후 보류였던 야권 원로학자마저 들러리로 이용만 당했다. 자, 이러자 민주당 원로들도 내놓고 사당화에 나선 이재명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정대철, 이강철 등 원로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명의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 공천 파동을 두고 이재명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공정한 공천관리를 간곡히 부탁한다.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에 가 있죠. 그런데 아마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그런 성명을 전달한 모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인사들이 일제히 비명행사 공천 논란에 우리를 피한 것입니다. 요새 유행어죠. 친명횡재, 비명행사. 참 기가 막히는 유행어입니다. 정세균, 김부겸은
이날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초 입장문에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함께 하려다가 논의 후에 각자 따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두 전직 총리는 공천으로 당이 4분 5일 되고 서로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잃으면 입법부까지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게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등 지도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경선에서 최대 30% 감점을 받는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은 대부분 친문 비명 의원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선에서 30% 감산을 당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는 것이니 누가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한 데 이어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그리고 박영순, 김한영 의원 등이 잇따라 자신의 하위 2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가 시작되자 곧장 공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도 승복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9일 김영주 하위 20% 통보에 이어서 20일 박용진, 윤영찬이 연달아 하위 10% 통보 사실을 밝히자 당 내외에서 비명계 공천 학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평가 결과를 두고 박용진은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라고 했고,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다. 그리고 윤영찬은 친문 비명계가 무더기로 포함된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실적 그리고 당 기여도, 지역 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자체가 지금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칠성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치적 고려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앙일보가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됐다며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선출직 공직자평가 지역활동 수행평가에 참여했던 4곳의 여론조사 업체 가운데 무려 2곳이, 그래 절반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와 관련된 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지난해 10월 말 공개 입찰에 참여한 7채 업체 가운데 KSOI,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리고 리서치 DNA, 우리 리서치, T브릿지 등 이 4개 업체가 PPT, 프레젠테이션과 면접을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이인영, 홍영표, 송갑석 등 비명계 의원이 지역구에서 실시한 현역 배제 여론조사도 리서치 DNA의 옛 사명인, 옛 회사 이름인 한국 인텔 리서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리서치 DNA 대표 김모라는 사람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리서치 DNA는 법인이고 한국 인텔 리서치는 개인 회사다. 제가 2곳을 다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여론조사를 한 업체 절반이 성남시 관련 업체인 점을 두고 친명 업체를 넣어서 계획적으로 비명계를 학살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의심입니다. 친문 홍영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선 비선
밀실, 사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정체불명의 불법성이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있다. 말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런 여론조사는 절대 공정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도 국민의힘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국민의힘은 별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들 승복하고 다들 웃고 다들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지인이 강남을을 떠나 서대문을 받아들였다는 뉴스가 고작입니다. 박지인은 서대문에 간 것을 두고 번지 점프를 하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더군요. 그런데 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몇 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약 35년을 넘게 우리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옥죄고 있던 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일종의 환경주의자입니다. 그린벨트 지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늘 합니다. 그런데 한편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린벨트는 정말 엄청난 제약 조건입니다. 지금껏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 2급지 그린벨트, 이게 사실 그린벨트의 대부분입니다. 이 1, 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시대 1971년 제도 도입 이후에 50년 넘게 이 검단이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두 다 도시로 몰려가고 특히 서울로 몰려오니까 지방이 무너지고 있다. 그 지방을 개발하지 않고는 지방이 소멸한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등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 핵심이 바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심지어 이번 방안에는 지금껏 개발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아까 말씀드린 그 1, 2등급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개발이 될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제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그린벨트 중에 무려 79.6%가 그러니까 80%가 바로 이 1, 2등급 그린벨트입니다. 다만 수도권 솔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을 하고 1, 2등급지를 해제를 하면 그 동일한 면적을 신규로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최소한의 그린벨트는 보존을 하겠다는 그 방침은 강고히 하는 겁니다. 어떻든 그린벨트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정부 차원에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즉각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서 상반기 중에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올해 중에 지역별 전략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내년 중에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거쳐서 기반시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아마 한반도가 많이 개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국리서치가 개항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BS가 의뢰를 했죠. 개항을에 이재명과 원희룡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 44%, 원희룡 34%. 아직까지는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재명이 원희룡 전 장관을 앞선다는 결과입니다. KBS 의뢰로 17일, 18일, 19일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도 응답은 비슷했습니다. 응답자의 53%가 이재명을, 그리고 22%포인트가 낮은 31%가 원희룡을 택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편 개항을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은 33%입니다. 국민의힘이 8%포인트가 낮습니다. 이번 갤럽조사에서 정부 견제로는 52%로 정부 지원은 39%보다 무려 13%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경기 수원정에서도 현역 의원인 민주당 박광훈이 국민의힘 단수 공천자 이수정을 아직은 크게 이기고 있습니다. 박광훈 38%, 이수정 30%. 두 사람의 격차는 8%포인트인데, 그런데 이게 묘하게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 32%. 경기도 이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8%포인트를 이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 분당은 어떻게 될까요? 현역이 벤처 사업가, 민주당 김병욱이죠.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은 분당 갑에 출마를 했던 대통령실 출신 김은혜 전 홍보수석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상 대결에서 똑같이 36%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병욱 36, 김은혜 36. 그런데 경기 분당을은 김은혜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의 경선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은 그보다 12%포인트가 높은 41%,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러니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죠. 자, 낙동강 별도로 불리는 격전지 경남 양산을에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김두관 37%, 김태호 40%로 오차범위 아니지만 김태호가 3%포인트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4%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임종석을 험지 송파갑으로 쫓아내는 음모에 실패해서 임종석이 그대로 중승동갑에 나온다면 윤희숙과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승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임종석 33%, 윤희숙 30%. 임종석이 3%포인트를 이기고 있지만 역시 오차범위 아닙니다. 임종석 대신에 추미애가 났어도 결과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희숙이 이깁니다. 추미애 31%, 윤희숙 33%로 역시 오차범위 아니지만 윤희숙이 2%포인트 우세합니다. 자, 이번에 동작을 현역 이수진과 나경원의 리트매치가 벌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합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이 꽤 큰 차이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수진 37%, 그리고 나경원 41%.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을 쉽게 이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희망, 기대 심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방금 보시다시피 여론조사를 막상 해보면 그렇게 크게 이기는 지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박빙의 차이로 지고 있는 지역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좀 더 열심히 뛰고 좀 더 중도층을 설득을 하고 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금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를 짚고 있는 신문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중이 이런 기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중산층의 부담을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2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지점 건물 외벽에 최고
연 6.29%까지 오른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들이 한 달 만에 가상금리 상승을 통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은 왜일까요? 연초부터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가계대출은 무려 1,886조 4천억 원.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것만이 가계대출이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아닙니다. 여기에 개인 사업자 대출 약 700조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 가계부채는 2,580조를 넘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가계대출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달과는 지금은 180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은행들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춰줬죠. 그런데 지금은 가계대출을 줄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이자 부담은 더 늘었습니다. 그게 소비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락가락하면서 이 고금리 고물가 속 대출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내세우는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총선 전에 왜 정부가 성급히 발표했는가?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을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투표장에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사들은 시야를 좀 더 크게 넓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 중산층은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2030들, 이 무당파가 많은 우리 2030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포퓰리즘에 맡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